결혼 10년 차.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사골 육수를 6시간 동안 우려냈고 미역은 통영에서 산지 직송으로 받은 제철 상품이었다. 시어머니 앞에 상을 내려놓았을 때 어머니는 나를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 흘겨보았다. 다음 순간 펄펄 끓는 국물이 내 발등 위로 쏟아졌다. 재수 없겠으리. 너 같은 외부인이 어딜 감히 내 국상을 차려내. 나는 물집이 잡혀오르는 발등을 내려다보며 문득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습게 느껴졌다. 10년이다. 이 아파트 중도금도 내가 냈고 시누이 학자금 대출도 내가 갚았으며 시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300만 원씩 이체한 것도 나였다. 내가 외부인이라고? 그래, 좋아. 외부인은 이만 나갈 테니 당신들끼리 잘 살아보시지.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댁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호텔 연회장, 꽃장식, 답례품 예약을 하나씩 모조리 취소해버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새벽 4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 주방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 한서진은 회색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사골 미역국이 담긴 냄비를 젓고 있었다. 국물 위로는 맑은 기름기가 얇게 떠 있었고 불은 아주 약하게 줄여두어 냄비 가장자리에서만 간혹 기포가 두어 개씩 톡톡 터졌다. 서진은 6시간을 꼬박 우려낸 국물이 행여나 바닥에 눌어붙어 탄내가 날까봐 긴 국자로 냄비 바닥을 쓸 듯이 천천히 저었다. 냉장고 문에는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연회장 확인. 꽃장식 확인. 하객 60명 답례품 배송 완료. 오후 2시 케이크 픽업. 한복 다림질. 어르신 좌석 배치도. 모든 항목 뒤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회계법인에서 감사조서를 작성할 때 남기는 메모처럼 반듯하고 깔끔한 글씨였다. 누구도 트집 잡을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이. 그 메모지 어디에도 남편 정우진의 이름은 없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시댁의 생신, 제사, 경조사, 친척들 축의금 챙기는 일은 결국 모두 서진의 노트북 속 엑셀 파일이나 휴대전화 알림, 그리고 새벽 주방에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으로 남겨지곤 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장 아래 게임기에서 새어나오는 파란 대기 전원 불빛만 감돌았다. 남편은 어젯밤 손님 맞이를 도와야 하니 일찍 자겠다고 했지만 새벽 2시 반에 서진이 주방으로 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 화면만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남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웅얼거리듯 한마디를 던졌다. 수고가 많네, 서진아. 그 말은 마치 입에서 툭 떨어져 나온 껌딱지 같았다. 아무런 무게도 온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진이 불린 미역을 국물에 쏟아부을 때 손목 위로 뜨거운 김이 확 스쳤다. 그녀는 0.5초쯤 동작을 멈췄다가 앞치마 끝자락으로 손목을 쓱 닦아내고는 다시 냄비를 저었다.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는 오늘로 딱 환갑을 맞았다. 시어머니의 지론에 따르면 여자가 이 나이가 되면 적어도 친척들에게 아들 며느리 잘 두고 떵떵거리며 산다는 걸 보여줘야 헛살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연 회장은 서울에 있는 번듯한 호텔로 잡았고 부산, 대구, 전주에서 친척들이 죄다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새 고급 한복을 맞춰 두었고 동년배 친구들도 절반이나 초대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메뉴 확인은 누가 하는지, 좌석 이름표는 누가 출력하는지, 꽃장식과 답례품 업체 연락은 누가 하는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묻는 건 오직 이것뿐이었다. 서진아, 색깔이 너무 촌스럽진 않지? 내 친구들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란다. 그럴 때마다 서진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프지 않아서 익숙해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아프다 보니 몸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세를 찾아낸 것뿐이었다. 아침 6시 반 베란다 밖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용인의 늦겨울 새벽은 여전히 쌀쌀해서 창문 가장자리에는 뽀얗게 성에가 끼어 있었다. 서진은 가스불을 끄고 백자 대접에 국을 정갈하게 담아냈다. 식탁 한쪽에는 모둠전과 간장게장도 먹기 좋게 세팅했다. 너무 과하게 차리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서진을 향해 회계사 손이라 밥할 줄 모르는 손이라고 타박하면서도 친척들 앞에서는 며느리가 못하는 게 없다며 자랑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정각 7시 안방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가 실내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머리는 이미 구루프로 풍성하게 말아두었고 얼굴에는 뽀얗게 분을 바르고 입술은 붉게 칠한 상태였다. 환갑잔치는 낮에 시작하지만 아침 일찍 화장해야 혈색이 젊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식탁 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도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먼저 주방 쪽을 훑어보았다. 케이크는 시어머니가 숙제 검사라도 하듯 깐깐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진은 국대접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쳐 들고 식탁 중앙으로 옮기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오후 2시에 픽업하기로 했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보관해주기로 했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서진은 국대접을 시어머니 자리 쪽으로 조금 밀어놓았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생일날 누구나 먹는 평범한 미역국이었다. 10년 전 서진이 정씨 집안에 처음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생일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집구석 꼴이 나는 기다. 그해 서진은 사골 육수의 불 조절을 잘하지 못해 국이 맹탕이 되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국물을 한 숟갈 뜨자마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내미는 평생 생일날 이렇게 밍밍한 국은 먹어본 적이 없다. 그 후로 서진은 배웠다. 시어머니는 육수가 진한 것을 좋아하고 미역은 푹 퍼져야 하며 마늘 향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다. 너무 짠 것은 질색하면서도 간이 심심하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것도 기억했다. 그리고 생일 당일에는 반드시 우더른에게 먼저 국을 올려야 하며 남편이 먼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외웠다. 10년이 흐른 지금 이 미역국은 마침내 그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끓여졌다. 하지만 국대접을 힐끗 내려다보던 시어머니의 미간이 서서히 구겨졌다. 누가 너더러 끓이라고 했어?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국대접을 내려놓으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대접 가장자리에 닿은 손가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제가 채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다. 시어머니가 벼랑간 손을 번쩍 들더니 국대접 가장자리를 신경질적으로 팍 쳐버렸다. 백자 대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혔다. 펄펄 끓는 미역국이 식탁 가장자리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국물은 서진의 발등을 먼저 강타한 뒤 거실 바닥으로 튀었다. 오늘따라 맨발의 슬리퍼 차림이었던 터라 뜨거운 국물이 피부에 쩍 달라붙어 미끄러져 내리는 감각은 마치 살갗 위에 불도장이 찍히는 것 같았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대접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국물을 흠뻑 머금은 미역줄기들이 서진의 발목 옆에 널브러져 뜨거운 김을 뿜어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재수 없겠으리. 생일 아침 대바람부터 내년 얼굴을 봐야 해? 너 같은 외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내 국상을 차려 올려.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후드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낮게 깔렸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정우진이 이어폰을 꽂은 채 반쯤 누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대접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도 그는 눈꺼풀만 한 번 껌벅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치 윗집에서 문 닫는 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복도 끝방에서는 시누이 정수빈이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 부스스한 머리에 파자마 목선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 서진의 발등이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턱을 꼿꼿이 치켜들고 식탁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번갈아 보았다. 시누이는 눈만 끔벅거리더니 쥐죽은 듯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피부가 먼저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그 위로 자잘한 물집들이 하얗게 잡히기 시작했다. 국물은 발목을 타고 뚝뚝 떨어져 밝은 생마루 위로 흥건한 물자국을 남겼다.
서진의 손에는 여전히 국자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국자 자루를 꽉 쥐고 있었다. 몇 초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여느 때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할 줄 알았을 것이다. 아마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장 치우겠습니다 하고 말할 거라고. 화상을 입은 발로 꾹 참고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훔치고 냄비에 남은 국을 새 대접에 다시 떠 올릴 거라고. 오늘 같은 좋은 날 노여움 푸시라고 머리를 조아릴 거라고. 하지만 서진은 벼랑간 실소를 터뜨렸다. 소리 내어 크게 웃은 것도 비웃음을 흘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입꼬리만 살짝 움직였다. 마치 마침내 결말을 듣게 된 낡은 농담처럼.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에 서려있던 분노가 일순간 멈칫했다. 내년이 지금 뭘 잘했다고 쳐웃어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다. 서진은 들고 있던 국자를 식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러고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에 튄 국물 자국을 옷기드로 쓱 닦아낸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길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연회 부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아스라히 들려왔다. 서진은 산산이 조각난 사기 그릇 옆에 선 채였다. 발등은 여전히 불타는 듯이 쓰라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처럼 차분하고 단단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정씨 집안 환갑잔치 예약자 한서진입니다. 예약된 내역 전부 취소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뭐라고? 서진은 시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수화기 너머에 대고 계속 말을 이었다. 네, 오늘 점심이요. 연회장, 꽃장식, 메인 테이블 세팅, 답례품 배송까지 전부 다 취소해주세요. 위약금은 제 카드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의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직업의식을 잃지 않고 응대했다. 한서진 고객님, 오늘 당일 취소건이라 위약금이 상당히 높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전체 취소 진행해 드릴까요? 네, 확실합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서진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들었다. 너 미쳤어. 오후에 하객만 60명이 와. 내 친구들도 다 알고 사돈의 팔촌까지 벌써 출발했을 텐데 지금 취소한다고? 나더러 동네 망신을 당하라는 거야? 서진은 몸을 틀어 시어머니의 손길을 피한 뒤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쥔 채 발밑에 흥건한 미역국을 무심히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쪼그려 앉아 각 티슈를 몇 장 뽑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몸을 굽힐 때마다 화상을 입은 발등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신음 하나 내지 않고 묵묵히 휴지 뭉치를 국물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스며들기만을 기다렸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저는 외부인이죠. 외부인은 생신국상을 차릴 자격도 없고 당연히 환갑잔치를 주관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 있는 진짜 식구분들끼리 알아서들 하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당장 뱉어낼 욕설을 찾지 못한 듯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제야 남편이 이어폰을 빼고 일어났다. 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 화면에는 여전히 게임 화면이 번쩍거렸다. 아침부터 이런 장난치지 마. 서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자다 깨서 까치집이 된 머리, 구겨진 티셔츠. 아내가 끓는 국물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걱정하는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그 무심한 얼굴. 10년 동안 그가 가장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그만 좀 해였다. 처음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해온 게 없다고 구박할 때도 그는 그만 좀 하라고 했고, 시누이가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큰돈을 요구할 때도 그는 그만 좀 하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이 아파트로 들어와 안방을 떡하니 차지해버려서 밤에 일할 공간이 없다고 하소연할 때도 그는 그만 좀 하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펄펄 끓는 미역국이 발등에 쏟아져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똑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다. 서진은 축축하게 젖은 휴지를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다. 장난 아니야 의 그녀가 말했다. 예약은 이미 다 취소했어.
신우이의 방문이 다시 쾅 열렸다. 새언니, 신우이가 뛰쳐나왔다. 유리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진짜 취소했어요? 엄마 환갑은 평생에 딱 한 번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진은 식탁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슬리퍼 끝자락에 화상 부위가 쓸리자 손끝이 움찔할 정도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신우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아가씨가 하든가. 서진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친딸이잖아. 외부인도 아니고 그럴 자격은 차고 넘치지 않아. 신우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졸업 직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고 떨어지고 나서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다. 그러다 결국 취업도 포기했다.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도 매달 서진이 몰래 내주고 있었다. 피부과, 쇼핑, 해외여행 비용은 전부 자기가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매달 말일만 되면 새언니에게 손을 벌려 받아낸 돈이었다. 신우이는 단 한 번도 엄마의 환갑잔치를 자기 돈으로 치러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콱 내리쳤다. 지금 돈으로 유세 떠는 거야? 돈 몇 푼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우리 집안이 널 걷어 먹여 살린 게 10년이야. 서진은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어머니, 대체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렸는데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귀에는 똑똑히 박혔다. 소파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팍 굳어졌다. 그만에 남편이 말했다. 일단 연회장 예약부터 다시 살려. 할 얘기가 있으면 저녁에 다시 해. 당신이 직접 전화해서 살리든가. 서진은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를 남편 쪽으로 쓱 밀었다. 예약자가 사정 설명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될지도 모르지. 위약금, 재예약금, 추가 비용은 당신이 알아서 결제하고. 휴대전화로 손을 뻗으려던 남편의 팔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즉각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진아, 빨리 해결해. 안 그러면 오늘 엄마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봐. 내 외삼촌네는 벌써 고속도로 탔을 거란 말이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린 채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일단 알아볼게요. 남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이내 멈춰섰다. 연회장 담당자 직통번호도 몰랐고 예약된 홀 이름이 뭔지도 최종 확정된 하객 수가 몇 명인지도 꽃장식과 답례품이 호텔 자체 서비스인지 외부 업체인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는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었다. 전부 서진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으니까. 남편이 서진을 보며 목소리를 꾹 눌러 깔았다. 서진아, 이러지 마. 일단 내가 전화해서 수습해. 결제 금액은 내가 다음 달에 줄게. 서진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음 달. 남편이 짜증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래,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줄 테니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서진은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10년이야, 서진이 말했다. 매번 다음 달 했지? 그녀는 더 이상 입씨름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리저리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호텔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변명했다가 식사 장소를 바꾸겠다고 했다가 급기야 자신이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며 횡설수설했다. 신우이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새언니가 독하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남편은 식탁 옆에 우두커니 서서 바닥에 흥건한 미역국 국물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늘 하던 대로 아내에게 모든 걸 떠넘길 핑계가 처음으로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진은 서재로 들어갔다. 이 서재는 원래 이 아파트에서 채광이 가장 좋은 방이었다. 신혼 초, 그녀는 이곳을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꾸몄다. 창가에는 널찍한 테이블을 두고 책장에는 회계기준서와 세무자료, 클라이언트 파일들을 빼곡히 채워두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합가하면서 노인네가 잠자리가 불편하면 병이 난다며 안방을 요구했다. 그때 남편이 서진을 설득했다. 서진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가 양보하자. 서진은 안방을 내주었다.
결국 이서재는 서진이 자기 명의로 된 집에서 유일하게 문을 닫고 쉴 수 있는 마지막 도피처가 되었다. 그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암호가 걸린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는 건조한 제목의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다. 결혼 후 가계 지출 내역. 어제 오늘 쓰기 시작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그녀는 사실을 숫자로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다. 사람은 말을 바꾸고 시치미를 뚝대며 가족끼리 무슨 돈놀이냐며 윽박지르지만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파트 중도금 1억 2천만 원의 서진이 결혼 전 청약받은 이 아파트는 결혼 후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했다. 남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며 상여금이 나오면 같이 보태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 생활비 누적액 3,600만 원의 시어머니는 계모임에 나갈 때마다 며느리 체면을 깎아먹을 수 없다며 용돈을 요구했다. 시누이 대학교 등록금, 어학원비, 단기 어학연수 비용 8,700만 원의 시어머니는 딸내미 기죽이면 안 된다며 올케가 넉넉하니 좀 도와주는 게 덕을 쌓는 거라며 압박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변제 5천만 원. 남편이 친구와 동업한답시고 일을 벌였다가 반년 만에 홀라당 말아먹었을 때였다. 집으로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걸려오자 남편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울며 빌었다. 서진아, 내가 진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매년 명절 용돈, 친인척 경조사 축의금 및 조의금, 제사비용 약 2,400만 원의 시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우리 정씨 집안이 남들 앞에서 째째하게 구는 꼴은 못 본다. 총합 3억 7,700만 원. 반면 10년 동안 남편이 생활비 계좌로 이체한 총금액은 고작 4,820만 원이었다. 서진은 마지막 셀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다. 모니터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창백한 안색, 굳게 담은 입술,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발등을 내려다보았다. 화상 물집이 부풀어 올랐고 가장자리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랍을 열어 화상 연고를 꺼냈다. 연고를 발랐을 때 느껴지던 서늘함은 찰나에 불과했고 이내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후끈거리는 열기가 다시 차올랐다. 반창고를 찾지도 남편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통증을 묵묵히 견뎌냈다. 마치 기어코 끝이 나야 할 지루한 전화 통화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통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휴, 취소라니. 그냥 갑자기 사정이 좀 생겨서 그래.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어색한 웃음을 억지로 짜내며 말했다. 맞아. 내가 몸이 좀 안 좋네. 아이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다음에 밥 한 번 살게.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는 소파 위로 휴대전화를 내동댕이 쳤다. 다 그년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생일날 이딴 식으로 깽판을 쳐서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시누이는 소파 팔걸이에 걸터앉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투덜거렸다. 엄마, 내 친구들도 오늘 엄마 잔치하는 거 다 아는데.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기로 했단 말이야. 이제 어떡해. 새언니 진짜 너무해. 남편은 베란다 창가에 서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려다가 집 안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라던 아내의 말이 떠올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예전에는 아내의 그런 통제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다. 담배 피우지 말라면 안 피웠고 관리비 냈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았고 자동차 보험 갱신했다고 하면 차를 몰고 다녔다. 아내는 이 집의 백그라운드 시스템 같은 존재였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도 않다가 시스템이 다운되고 나서야 집안의 모든 것이 그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돌연 서재문을 가리켰다. 가서 한마디 해. 사내 자식이 사내답게 굴어야지. 지가 돈 좀 번다고 시댁에서 이딴 식으로 행패를 부려? 남편도 체면이 깎여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서재문 앞으로 다가가 노크를 2번 툭툭 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발치에는 연고가 놓여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서진의 발등에 잡힌 물집에 닿았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여전히 책망하는 투로 말했다. 너 진짜 그만 좀 할 수 없어? 엄마 방금 엄청 충격받으셨어. 일단 예약부터 살려. 나중에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서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응시했다. 연회장 위약금 430만 원이야. 당신이 결제할래? 남편이 움찔했다.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결제할 거냐고 서진이 되물었다. 남편의 미간에 굵은 주름이 패이며 목소리가 한층 거칠어졌다. 아까 다음 달에 준다고 했잖아. 일단 내 카드로 긁어. 서진은 마치 회계 감사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듯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을 남편 쪽으로 돌렸다. 이것 좀 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여 모니터를 보았다. 처음에는 아내의 흔한 앙탈이나 시위쯤으로 치부하고 대충 훑어볼 심산이었다. 하지만 엑셀 시트 마지막 열에 적힌 어마어마한 총액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서진은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연도별, 용도별, 이체 계좌, 비고란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표에는 심지어 영수증 증빙 번호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비고란에는 시어머니 요구, 남편 상환 약속, 시누이 급전 대여 등의 메모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남편의 목을대가 크게 꿀꺽거렸다. 너, 이거 계속 적고 있었어? 부부 사이에 이런 것까지 장부로 적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며 평소의 기세를 되찾으려 애썼다. 너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지?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모니터를 천천히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렸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난 식구가 아니라고.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말이 심했던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어른 생신인데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지. 서진은 화상 연고의 뚜껑을 닫아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복수하는 거 아니야? 외부인은 외부인답게 주제넘게 나서지 않기로 한 것뿐이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휴대전화만 꽉 쥐고 있었다.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친척들 보기에 체면이 뭐가 되냐,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 수많은 변명과 설득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 모니터 속 완벽한 숫자의 나열 앞에서는 모두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휙 돌아서서 서재를 나가버렸다. 원래대로라면 연회가 한창 시작되었을 정오 12시.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올림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귓불에는 진주 귀걸이가 매달려 있었다. 화장을 두껍게 떡칠했지만 잿빛으로 변해가는 안색까지는 차마 가리지 못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몇 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울려댔다. 말순아, 우리 호텔 근처 다 와가는데 어째 전화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노?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부여잡고 억지로 쥐어짜낸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째. 내가 아침에 갑자기 몸살이 나서 잔치를 취소했네. 다음에 내가 꼭 밥 한 끼 대접할게. 수화기 너머의 친척은 잠시 침묵하더니 묘한 뉘앙스로 대꾸했다. 몸살. 아니 그럼 아침에 일찍 연락을 줬어야지. 우리는 벌써 차 대절해서 다 올라왔구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한복 소매 끝을 신경질적으로 쥐어뜯었다. 사람 일이 다 그런 거 아이가? 늙으면 여기저기 쑤시고 고장 나는 거지. 전화를 끊은 뒤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뻣뻣하게 굳어갔다. 시누이가 불만스럽게 입을 삐죽거렸다.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야. 엄마는 애초에 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됐어. 시어머니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현관 앞 전신 거울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잔뜩 치장했지만 갈 곳을 잃어버린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오늘 메인 테이블에 어떻게 앉아서 친척들의 건배 제의를 받을지,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차려준 성대한 잔치상을 어떻게 자랑할지 수백 번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건만.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정중앙에 서서 서진을 제일 구석에 처박아 두려는 계획까지 다 세워두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엉덩이를 붙일 연회장 의자조차 하나 없는 신세였다. 점심때쯤 남편이 다른 식당이라도 알아보겠다며 나갔지만 1시간 뒤 흑빛이 된 얼굴로 돌아왔다. 당일 예약은 절대 무리야. 남편이 차 키를 신발장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주말 낮에 하객 60명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즉시 서재 쪽을 째려보며 악을 썼다. 그럼 그년더러 어떻게든 하라고 해. 지가 그렇게 잘났다며.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아내라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냈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아내는 2번 다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검은색 슬랙스에 셔츠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화상 입은 발등이 아직 쓰라려 발등을 덮지 않은 펌프스를 신은 탓에 걸음걸이가 무거웠다. 식탁 앞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서진이 가방을 챙기는 것을 보고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어제 하루 종일 그 난리를 쳐놓고도 성에 안 차. 오늘은 또 어딜 가는데? 서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은행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또 그 알량한 돈 자랑하러 가시게? 서진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며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돈 자랑할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은행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창구는 한산했다. 서진은 창구에 앉아 남편 명의로 발급해 주었던 가족 신용카드를 모조리 정지시켰고 매달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던 300만 원의 자동이체도 해지했다. 직원이 2번이나 확인차 물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진 고객님, 정지 처리가 완료되면 상대방 카드는 즉시 결제가 차단됩니다. 직원이 안내했다. 알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역시 다음 달부터 즉각 중단됩니다. 오늘 바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서진이 서명할 때 펜 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류에 남겨진 서명은 10년 전 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할 때처럼 또렷하고 반듯했다. 오후에 사무소로 복귀한 서진은 평소처럼 업무에 매진했다. 회의실에서는 젊은 회계사들이 클라이언트의 세무 조정건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서진은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서류에 빨간 펜으로 첨삭을 했다. 오늘 아침 그녀가 한 가정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후 4시 17분 서진의 휴대전화에 진동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XX 주유소 8만 원 승인 거절. 남편이 주유소에서 결제를 시도하다 거절당한 것이다. 10분 뒤 또 다른 문자가 날아왔다. XX 백화점 15만 원 승인 거절. 신우이가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려다 막힌 모양이었다. 곧이어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 그 다음에는 신우이, 마지막으로는 시어머니였다. 무려 11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원목 테이블을 타고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 소리에 회의실에 있던 후배 회계사가 서진의 눈치를 살폈다. 대표님, 전화 안 받으셔도 됩니까? 서진은 쥐고 있던 빨간 펜을 내려놓았다. 괜찮습니다. 하던 얘기 계속하시죠. 전화벨이 멎었다가 다시 울렸지만 그녀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셋째 날 오전, 서진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는 비좁은 골목길과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40 남짓의 여성 변호사는 서진의 사연을 다 듣고도 과장된 동정심을 보이지 않은 채 서류를 한 장 한 장 차분히 정리했다. 아파트는 혼인 전 매수한 것으로 한서진 고객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군요. 혼인 중 납부한 중도금의 출처는 자금 흐름을 따져봐야겠지만 부동산 자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여지는 아주 큽니다. 우 변호사가 설명했다. 결혼 후 소득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고객님의 경우는 상당히 특수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의 원가족에게 거액의 자금이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갔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무하다는 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 시 매우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객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네요. 맞습니까? 네, 서진이 대답했다. 당시 남편이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납부 이력이 많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본인이 알아보기 귀찮다고 하셔서 결국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쳐다보았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고객님은 이를 계속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를 중단하면 시어머니 측의 노후 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겁니다. 협박하라는 뜻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의서에 향후 시어머니의 개인 생활비, 보험료, 연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엄지손가락으로 검지 옆면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오랜 세월 펜을 쥐고 일하느라 굳은 살이 옅게 박인 자리였다. 그 조항 반드시 넣어주세요. 서진이 말했다. 변호사가 그녀의 눈빛을 읽은 듯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한서진 고객님, 정말로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내용 증명이 송달되면 상대방 측에서 감정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의 뇌리에 엎질러진 미역국 대접이 스쳐 지나갔다. 외부인이라고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얼굴, 그 옆에서 그만 좀 하라고 윽박지르던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아주 오래전, 결혼 후 처음으로 월급과 상여금을 생활비 통장에 합쳤을 때 자신을 껴안으며 남편이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다. 서진아, 앞으로는 내가 너 고생 안 시킬게. 그 말을 믿고 기다린 지 10년이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서진이 확고하게 말했다.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서재문을 가볍게 노크했다. 원래 그는 노크 따위는 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이곳이 아내의 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집의 모든 공간과 물건이 자신의 허락하에 존재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오늘은 3번 노크를 한 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진아, 들어가도 돼. 서진은 짐을 챙기고 있었다. 슈트 재킷 몇 벌을 캐리어에 차곡차곡 접어넣고 그 옆으로 노트북, 신분증이 든 서류철, 상비약들을 챙겨 넣었다. 방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가에 선 남편의 목소리가 푹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집안 공과금 빠져나가는 거 확인해봤어. 서진은 셔츠의 단추를 채우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수도 요금, 가스비, 인터넷 요금, 관리비,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내 휴대전화 요금까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침을 삼켰다.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가고 있더라. 맞아. 내가 일부러 모른 척한 건 아니야. 남편이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며 변명했다. 평소에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니까 나는 그냥. 서진이 짐을 싸다 말고 획 몸을 돌려 그를 직시했다. 그냥 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뒤늦게 받아든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게 우리 집 평균 생활비인 줄 알았지? 생활비 지출 액수는 정상이었지. 서진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걸 전부 떠안고 있던 사람이 비정상이었을 뿐.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게 밀려오는 지독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내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 전부야.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보험 갱신, 엄마 약값, 수빈이 오피스텔 이자까지 다 내야 해. 내가 갑자기 이러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고. 서진은 캐리어 지퍼를 반쯤 채워 올렸다. 지퍼 맞물리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당신 말이 맞아.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나가려는 거야? 외부인은 이제 그만 본가로 돌아가야지. 남편이 아연실색했다. 어딜 간다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서진은 언성을 높이지도 않은 채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이 아파트, 결혼 전에 내가 내 돈 주고 산 4명의 집이야. 당신들이 여기 얹혀 살면서 관리비도 내가 내고
대출금도 내가 갚고 생활비도 내가 댔어. 그런데 안방은 시어머니가 꿰차고 시누이는 제 집 드나들듯 와서 내 카드를 긁어댔지. 그래놓고 당신은 여기가 당신들 집이라고 우겼어. 이제 와서 내 집이니 따지고 싶지 않아. 일단 내가 나갈 테니 나머지는 법대로 처리해.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서진은 마지막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었다.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 통해서 송달될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한 걸음 다가왔다. 고작 미역국 한 그릇 쏟은 것 때문에 이래? 엄마가 홧김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서진아, 우리 10년 세월을 이렇게 한순간에 헌신짝 버리듯 버리겠다고? 캐리어 손잡이를 쥔 서진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고작 미역국 한 그릇 때문에 10년 결혼 생활을 엎을 리 없지 않은가? 10년 동안 그녀가 묵묵히 차려낸 것은 단순한 국 한 그릇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줄 밥상, 시누이의 철없는 사치, 남편의 빚더미. 정씨 집안 식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내미는 그 뻔뻔한 소나기들을 그녀는 홀로 감당해야 했다.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대접을 맨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 보니 그들 모두 대접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이 화상을 입고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린 것이다. 미역국 때문이 아니야, 서진이 덤덤하게 말했다. 펄펄 끓는 국물이 내 발등에 쏟아졌는데도 당신은 연회장 예약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썩어 빠진 심보 때문이야.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는 나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못 봤어. 서진이 그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아니, 넌 다 봤어.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내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 아내가 화상을 입은 걸 보았다. 단지 자기가 나서서 호들갑을 떨 만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과거의 수많은 일들이 그랬듯 아내가 알아서 병원에 가고 알아서 바닥을 닦고 수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아, 너 거기서 뭐 해? 빨리 끄집어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망측해서 정말. 남편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서진은 캐리어를 세우고 손잡이를 길게 뽑아 올렸다. 비켜, 그녀가 말했다. 남편은 비키지 않았다. 서진아, 제발 가지마, 우리 얘기 좀 하자. 합의서 받고 변호사랑 얘기해. 그녀는 남편을 매몰차게 밀치고 캐리어를 끌며 서재를 나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보자마자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야? 누구 협박해? 여자가 남편이랑 좀 싸웠다고 친정으로 짐 싸서 도망가는 짓거리, 우리 집안에서는 안 통한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저 친정 가는 거 아닌데요?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그럼 어딜 가는데? 제 집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서진이 오래전 재테크 명목으로 사두어 세를 주고 있던 소형 오피스텔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집도 두 채나 있으면서 시누이 살라고 내주지도 않고 참 징글징글하게 옹졸하다며 비아냥거렸었다. 서진이 무시로 일관하자 그 뒤로는 그 집이 없는 셈치고 살았었다. 시누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새언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내 오피스텔 이자는 어쩌라고. 집주인이 당장 내일까지 안 내면 방 빼라고 난리 쳤단 말이야. 서진이 시누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내가 벌어서 내. 시누이가 방방 뛰며 악을 썼다. 나 지금 백수잖아. 돈이 어딨어. 그럼 취직을 해. 말이 쉽지. 시누이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경력도 다 끊겼는데 지금 나가서 무슨 알바를 하라고. 서진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현관으로 걸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우당탕 달려와 서진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다. 내년이 오늘 이 문턱을 넘어가면 두 번 다시 우리 정씨 집안 며느리 노릇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서진은 자신의 팔을 옥죄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등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우 그녀가 말했다. 이 문턱, 제 명의예요. 시어머니의 소나귀에서 스르르 힘이 빠졌다. 서진은 획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닫히며 도어록이 잠기는 경쾌한 기계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남겨진 세 사람을 완벽한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자신의 주특기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기 시작했다. 가죽 재킷을 걸쳐 입고 가방을 든 채 밖으로 나가 아파트 1층 로비와 단지 내 공원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욕을 퍼부어댔다. 생일 당일날 밥상을 엎어버리고 잔치를 취소한 천하의 몹쓸 며느리라며 남편이고 시댁이고 돈 좀 번다고 우습게 안다고 핏대를 세웠다. 아휴, 내가 진짜 그년을 딸처럼 품고 걷어먹인 게 억울해서 천불이 나.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안면이 있는 동네 아줌마에게 열변을 토했다. 돈 몇 푼 번다고 기세등등해서는 시어미를 물로 보고 이혼하겠다고 집을 쳐나가? 30대 후반에 애도 없는 흠집난 여자를 대체 누가 거들떠본다고 저리 유세를 떨어? 동네 아줌마들은 평소 남의 집 불구경을 좋아했지만 오늘따라 반응이 싸늘했다. 그들은 서로 묘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중 한 아줌마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점잖게 일침을 가했다. 말순 엄마, 며느리가 매달 약국에서 고혈압약 꼬박꼬박 타다 주지 않아? 저번에 진료 예약 깜빡했다고 난리쳤을 때도 며느리가 반차 내고 차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다며.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구겨졌다. 그거야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닌가. 다른 아줌마가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다. 댁내 아파트 관리비도 며느리가 다 낸다면서?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말순 엄마가 직접 자랑했잖아. 며느리가 회계사라 주말에도 출근할 만큼 바쁘면서 생일상은 남들 부럽지 않게 기깔나게 차려낸다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기를 부렸다. 돈 잘 버니까 그 정도 푼돈 쓰는 거야 일도 아니지.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한 식구로 뼈를 묻어야 하는 거 아니여. 첫 번째 아줌마가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식구라면서 저번에 노인정에서는 왜 며느리더러 남의 식구, 외부인이라고 흉을 봤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낚아채며 쏘아붙였다. 아유, 남의 집 속사정도 모르는 양반들의 입들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허둥거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주민들은 목례만 까닭할 뿐 평소처럼 환갑잔치는 잘 치르셨어요라는 의례적인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무관심이 조롱보다 더 뼈아프게 꽂혔다. 아파트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우편함에서 꺼내온 고지서들을 멍하니 펼쳐놓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 보험갱신 예고장, 인터넷 요금 미납 안내문까지. 종이 쪼가리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 같았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가족 카드는 이미 해지된 지 오래였고 보험사에 문의하니 자동차 보험료는 안에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마저 안에 명의의 결제망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이 40에 처음으로 한 달 숨만 쉬고 살아도 얼마의 돈이 허공으로 증발하는지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다. 시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집주인의 지독한 독촉 문자가 떠 있었다. 오빠.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시누이가 남편의 소매를 쥐어뜯으며 매달렸다.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동생의 손을 뿌리쳤다. 나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 내 코가 석 자라고.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등골이 서늘했지만 겉으로는 어떻게든 센 척을 했다. 한서진 저 독한 년이 기싸움하려고 저러는 거야? 며칠 콧대 좀 꺾어놓으면 알아서 기어들어 오게 되어 있어? 여자가 이혼 딱지 붙이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지가 알아서 꼬리 내리고 올 거다.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는 애초에 누군가에게 거둬질 필요조차 없는 완벽히 자립적인 인간이라는 사실 말이다. 오피스텔로 이사온 첫날 밤, 서진은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고 짐을 서둘러 풀지도 않았다. 방은 아담했지만 창문은 큼직해서 답답하지 않았고 바닥은 텅 비어 있어 오히려 홀가분했다. 캐리어를 벽 한쪽에 세워둔 채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는지만 확인하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세팅했다. 냉장고에는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빈 반찬통 몇 개가 전부라. 그녀는 집 앞 편의점에 나가 소포장된 쌀과 간단한 밀키트 몇 개를 사왔다. 밤 10시 그녀는 맨바닥에 앉아 변호사가 메일로 보내온 내용증명 초안을 열어보았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청구 내역, 향후 일방의 직계존 비속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 대납 일체 의무 면책 조항, 혼인 기간 중 시댁으로 부당 유출된 자산 2억 1천만 원 반환 청구. 화면에 찍힌 숫자를 응시했지만 딱히 가슴이 뻥 뚫리는 쾌감은 없었다. 숫자는 그저 10년의 세월을 한 줄의 데이터로 압축해버린 결과물일 뿐이었다. 명절 전날 새벽 3시, 뼈가 부서지도록 쪼그려 앉아 전을 붙이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을 때의 그 서러움. 주방으로 자신을 부려먹던 시어머니의 교묘한 말투. 빚을 갚아달라며 무릎 꿇고 빌던 남편의 비겁한 눈물 같은 진짜 상처들은 이 합의서 조항 어디에도 담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다. 법은 인간의 모든 억울함을 보상해주지 않는다. 오직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처리할 뿐이다. 회계사인 그녀는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기꺼이 수용했다. 내용 증명이 배달된 날, 남편은 회사에서 송달 전화를 받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왔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뜯어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첫 장은 인적사항이 적힌 평범한 서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장을 넘기자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2억 1천만 원, 서류를 훔쳐보던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다. 미친 거 아니야? 언니가 무슨 권리로 이 돈을 내놓으래.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눈을 부릅뜨고 글자를 쫓았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이건 강도질이야. 며느리가 시댁에 돈 좀 쓴 게 무슨 빚쟁이 빚 갚는 건 줄 알아? 하늘이 두 쪽 나도 며느리 도리한 건데 어디서 시어미한테 돈을 토해내라 마라 지랄이야.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첨부된 증빙자료에는 이체 일자, 금액, 수취인 명의가 이런 단위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비고란에 끝없이 반복되는 자신의 이름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남편 사업 실패 채무 변제. 남편 요청에 의한 카드 대금 대납. 남편 차월 급여 상환 조건부 대여. 기억의 저편으로 애써 쑤셔 박아두었던 흑역사들이 서류 위로 끄집어 올려졌다. 동업하다 사기당하고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날,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을 힐난하지 않고 묵묵히 빚이 얼마냐고 물었었다. 남편은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주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재취업에 성공하고 숨통이 트이자마자 그 다짐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시어머니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당장 변호사 사. 우리도 변호사 알아봐. 법원이 지 안방인 줄 알아. 남편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승산이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시댁 측에서도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미팅 때 상대 측 변호사는 단순한 재산분할 소송쯤으로 여기며 남편을 안심시켰다. 아내의 혼인 중 소득도 어차피 공동재산으로 묵인이 반반 나누면 된다며 호언장담했다. 서진의 법률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폭탄처럼 투하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10년치 은행 이체 내역, 각종 공과금 결제 영수증, 시어머니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 증명서, 시누이 오피스텔 보증금 이자 대납 내역서, 남편 사업 채무 변제 내역서, 그리고 매년 설과 추석 제사 전날 밤에 찍어둔 타임스탬프 사진들까지. 이건 누군가를 감시하려고 찍은 게 아니라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보고용으로 찍어 전송했던 사진들이었다. 새벽 3시, 환하게 불을 밝힌 주방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는 서진의 맨손. 또 다른 사진에는 새벽 4시 20분을 가리키는 거실 벽시계 아래로 제사상 차림이 절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소파 위에 나뒹구는 남편의 게임 패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사진들은 단 한마디의 욕설도, 변명도 없이 지난 10년간의 지독한 착취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조정 기일 전 서류 교환일. 서진 측 자료를 훑어보던 상대방 변호사의 표정이 흑빛으로 변했다. 공포심이 아니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패를 확인한 전문가 특유의 참담한 침묵이었다. 정우진 고객님, 상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덮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 자료들의 사실관계가 전부 입증된다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이 부분을 극도로 불리하게 판단할 겁니다. 특히 아내 측 소득이 장기간 시댁 식구들에게 집중적으로 흘러갔음에도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끼어들었다. 불리하긴 뭐가 불리해. 그녀는 내 며느리라고. 시험이 입에 밥 넣어준 게 효도지. 그게 어떻게 빚이 돼.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간신히 인내심을 쥐어짜냈다. 오말순 여사님. 법적으로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단 1%도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혼 절차에 돌입한 마당에 과거의 거액 송금 내역은 명백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면 근육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의무가 없다고 시어머니는 평생 처음 듣는 외계어라도 접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류 봉투 모서리만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생활의 바닥을 드러낸 건 신우이였다. 새언니의 자금줄이 끊긴 첫 달은 어찌어찌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버텼지만 2달째 접어들자 집주인의 독촉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애초에 전세 보증금 이자와 관리비마저 새언니의 적선으로 메꾸고 있던 처지라 통장 잔고는 진작에 바닥이 났다. 정수빈 씨, 이번 달 말일까지 밀린 이자 정산 안 되면 가차없이 방 뺄 테니 그리 아세요. 전화기 너머 집주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당신네 집안 사정 봐주며 자선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신우이는 발 디딜 틈 없이 옷가지와 명품 쇼핑백이 널브러진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휴대전화를 내던졌다가 다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어 서진의 번호를 찾았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통화가 연결되었다. 새언니 신우이가 콧물을 훌쩍이며 울먹였다. 방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바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윙윙거렸다.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요? 나 진짜 엄마랑 달라서 새언니 친언니처럼 따랐단 말이에요. 서진은 회계법인 탕비실에서 정수기에 종이컵을 대고 물을 받고 있었다. 투명한 물이 찰랑이며 컵에 칠하를 채우자 미련 없이 버튼에서 손을 뗐다. 수빈아, 서진이 입을 열었다. 너 작년 생일날 SNS 피드에 사진 올렸더라. 내가 직접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생애 1000명품백 샀다고 자랑하면서. 전화기 너머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서진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달에 내가 내 계좌로 꽂아준 돈 일체 내역 비고란에 고시학원 교재비랑 생활비라고 적어서 보냈지. 내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거 나한테 말 안 했고 나도 굳이 캐묻지 않았어. 신우이가 코를 크게 들이마셨다. 언니, 그건 내가 너무 취업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한테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래도 돼, 서진이 말했다.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너한테 보상하는 거 아무도 욕 안 해. 신우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넌 날 친언니로 여긴 적 없어. 서진은 물이 담긴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팩트를 꽂아 넣었다. 넌 그저 내 호화로운 백수 생활의 스폰서가 나라는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내 엄마 집으로 기어들어가 서진이 싸늘하게 뱉어냈다. 거기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서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탕비실 밖으로 동료 회계사가 지나가며 오후 미팅 자료 준비되었냐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서진은 수화기를 손으로 슬쩍 맞고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수빈아, 나 옛날에 서재에서 쪽잠 잤어. 안방은 내 엄마한테 상납하고. 내가 시댁에 기어들어 올 때마다 그 서재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사람 사는 방구석이 아니라며 비웃었잖아. 신우이가 숨을 삼켰다.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해봐. 20평짜리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숨통 조이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서진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거절하기 위해 굳이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종이컵에 담긴 물을 두어 모금 마신 뒤 미련 없이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클라이언트 재무제표가 쌓여 있었고 후배 회계사가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볼펜을 쥐었다. 서진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이혼 조정 기일은 잔뜩 찌푸린 흐린 날이었다. 법원 가사 조정실은 냉기가 감돌 만큼 살풍경했다. 하얀 벽, 긴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과 서류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진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다크 네이비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모습은 빈틈이 없었다. 발등의 화상 자국은 이제 흐릿한 색소 침착으로만 남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넥타이는 엉성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남편 뒤에는 시어머니가 입술을 꽉 깨문 채 시퍼런 얼굴로 앉아 있었다. 신우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듣자 하니 엄마의 낡은 아파트로 짐을 싸들고 들어가면서부터 좁아터진 방구석을 두고 피 터지게 싸웠다고 했다. 조정위원이 기계적인 절차 안내를 마친 뒤 양측 변호사의 공방이 시작되었다. 상대 측은 서진이 청구한 반환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지출을 1원 단위로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겼다. 서진의 대리인이 준비된 서류철을 보란듯이 펼치며 차분하게 반박했다. 저희 측은 이미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 필수적인 생계비 명목은 전액 공제한 상태입니다. 현재 다투고 있는 쟁점 금액은 철저하게 일방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치성 생활비, 개인연금, 그리고 남편 정우진 씨의 개인 사업 부도에 따른 채무 변제액입니다. 이는 민법상 부부 공동생활의 필수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치며 난입했다. 우리가 남이가. 지가 자발적으로 돈 바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 도장 찍으려니까 본전 생각나서 피를 토하라는 거 아니여. 세상 천지에 이런 천하의 몹쓸 법이 어디 있어.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시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오말순 여사님. 발언권은 대리인에게만 주어집니다. 정숙하세요.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려 하자 남편이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엄마, 제발. 그 짧은 부름 안에는 평소 같은 마마보이식 칭얼거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굴복과 피로감만이 묻어났다.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 입을 꾹 다물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뒤늦은 후회, 치명적인 수치심, 어떻게든 매달려 보려는 비굴함, 그리고 끝내 예전처럼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는 아내를 향한 찌질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아, 남편이 입을 뗐다. 내가 잘못했어. 서진은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10년이 그 흔해 빠진 세 글자를 듣기 위해 10년을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사과 따위가 인간을 갱생시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금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쥐어짜내는 저 세 글자는 너무나도 가벼웠고 지독하게 때늦은 변명에 불과했다. 남편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비굴하게 구걸했다. 돈은 분할 납부로 어떻게 안 될까?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아들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 정우진, 너 미쳤어. 남편은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직 서진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내가 과거 수천 번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바보같이 마음을 약하게 먹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남편에게 평생 쓸 할부 찬스를 남발하며 살아왔다.
상여금 나오면 갚을게, 사업 대박 나면 갚을게, 엄마 병원비 해결되면 갚을게, 수빈이 취직하면 갚을게. 그 지긋지긋한 외상값들이 10년 동안 켜켜이 쌓여 마침내 오늘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로 돌아온 것이다. 서진은 남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대리인에게 지시했다. 합의서 명시된 내용, 단 1원도 양보 없이 그대로 강제 집행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록의 볼펜으로 굵게 밑줄을 그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한서진, 내년이 기어코 피를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우리 집안이 널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새끼 하나 못 낳는 여자를 거둬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늙어 빠져서 독수 공방하다가 나중에 병들면 누가 병수발 들어줄 줄 알아.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저 에어컨 바람에 종이가 날리지 않도록 두 손가락으로 합의서 모서리를 가볍게 누른 채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 그녀가 운을 뗐다. 아, 이제 이 호칭도 역겹네요. 시어머니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서진이 호칭을 고쳐 불렀다. 오말순 씨, 제가 당신네 뒤치다꺼리 해준 게 10년입니다. 그 알량한 효도 다 받아 처먹고 생일날 저한테 뱉은 말이 외부인, 남의 식구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철저한 외부인입니다. 그러니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당신은 당장 내일 카드값이나 걱정하시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 독사 같은 년. 서진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시어머니의 눈동자에 시선을 박아 넣었다. 당신들은 그저 제 지갑에서 나오던 공짜 돈이 끊기니까 이제야 제 10년치 인건비가 아쉬운 것뿐이잖아요. 그녀의 묵직한 선언이 떨어지자 조정실은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조정위원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고 상대 측 변호사조차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눈을 내리깔았다. 남편의 어깨는 형편없이 고꾸라졌다. 한 번만 봐달라고 빌어서 해결될 얄팍한 단계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는 뒷모습이었다. 이혼 조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 현실의 법적 절차는 드라마처럼 속전속결로 처리되지 않는다. 수개월 동안 양측 대리인이 핑퐁 게임을 하듯 보충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 금액을 조율했다. 남편은 어떻게든 지출 일부를 부부 공동생활비로 둔갑시키려 발악했고 서진 측은 칼같이 영수증을 들이밀며 방어했다. 처음에는 단 1원도 못 준다며 악다구니를 쓰던 시어머니도 변호사로부터 소송으로 가면 지연 이자에 소송 비용까지 수천만 원을 더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고서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산 처분 및 분할 상환 조정을 받아들였다. 서진은 기일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회계법인으로 출근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자정까지 감사 보고서를 검토했다. 정씨 집안 식구들의 전화번호는 진작에 스팸 처리해버렸다. 모든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딱 한 번 남편이 법원 복도에서 서진의 앞을 가로막은 적이 있었다. 그날 오후 법원 복도는 인산인해였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새어나오는 싸구려 믹스 커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초췌한 몰골로 파일철을 든 채 서진 앞에 섰다. 두 눈에는 핏발이 시뻘겋게 서 있었다. 서진아, 남편이 입을 뗐다. 엄마 요새 혈압 터지기 직전이야. 수빈이는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매일같이 엄마랑 쌍욕하면서 싸워대고. 진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서진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남편이 비굴하게 반보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정 이혼해야겠으면 일단 별거부터 하자.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서진의 대리인이 나서서 제지하려 하자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정우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그의 풀네임은 지독하게 낯설고 차가웠다. 만약 그날 내가 환갑잔치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어도 내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을까? 남편이 말문이 막힌 채 멍해졌다.
서진은 자비 없이 팩트를 내리꽂았다. 내가 신용카드 안 자르고 니들 돈줄 안 끊었으면 내가 관리비 통장 내역일 원이라도 들여다봤을까? 내가 짐 싸서 안 나갔으면 내 엄마 국민연금을 대체 누가 꼬박꼬박 대납하고 있었는지 평생 알기나 했을까? 내가 이혼 소장 안 날렸으면 내 지난 10년이 불쌍하다고 1초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은 뻐끔뻐끔 입만 벌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정답이 너무나도 추악할 만큼 투명했기 때문이다. 서진이 경멸을 담아 고개를 까딱였다. 그러니까 이건 기회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가 쐐기를 박았다. 내 피 같은 인생을 갉아먹어가며 너 같은 쓰레기한테 남편 노릇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뜻이지. 그녀는 남편을 벌레 취급하며 대리인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남편은 복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버려졌다. 닫혀가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아내의 자태가 보였다. 그 순간 남편의 뇌리에 10년 전 결혼식 날 뷔페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서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수줍게 웃고 있던 여자. 그때 그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었다. 돈도 잘 벌고 시집살이도 고분고분 참아내는 완벽한 여자를 물었으니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다라고. 그녀의 그 고분고분함이 자신을 향한 무한한 호구짓의 동의어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1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 어느 금요일이었다. 법원 행정처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펜을 반납했다. 공무원은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서류를 검토하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이혼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허무할 만큼 칼로 무자르듯 명쾌하게 끝이 났다. 질척거리고 지저분했던 10년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말이다. 법원 문을 나섰을 때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오후에 회계법인 파트너 회의가 잡혀 있어 곧바로 지하철을 탔다. 한산한 전동차 안. 그녀는 출입문 옆 철봉에 기대어 섰다. 무심코 내려다본 자신의 구두 코가 티끌 하나 없이 반짝거렸다. 토요일 아침.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다. 오피스텔 방 안은 고요했고 커튼 틈새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냉장고에서 전날 밤 미리 불려둔 미역을 꺼냈다. 통영에서 직송으로 올라온 바로 그 최상급 미역이었다. 맑은 물속에서 짙은 녹색으로 부들부들하게 풀어진 미역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하객 60명의 눈치를 볼 필요도 상석에 앉힐 시어머니도 없었고 영혼 없는 답례품을 포장할 일도 없었다. 어머니라 부르며 굽신거려야 할 사사건건 트집만 잡아대는 늙은 노인네도 없었다. 냄비 안에서 진하게 우려낸 사골 육수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고 뽀얀 김이 주방 창문에 포근하게 맺혔다. 그녀는 백자 대접에 국을 소담하게 담아 작은 식탁으로 가져갔다. 의자에 앉기 전 그녀는 자신의 발등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던 화상 자국은 완전히 아물어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발등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전혀 아프지 않았다. 서진은 두 손으로 대접을 소중히 받쳐들고 국물을 한 모금 삼켰다. 온몸이 녹아내릴 듯 따뜻했고 미역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으며 사골 육수는 빈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바닥에 가라앉은 다진 마늘 찌꺼기와 자잘한 미역 부스러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비워냈다. 다 먹고 난 대접을 싱크대로 가져가 뽀득뽀득 씻어낸 뒤 건조대에 엎어두었다. 과거 정씨 집안에서 끓인 생일 미역국은 늘 타인에게 먼저 바쳐지는 제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대접은 바닥에 나뒹굴어 박살나지도 않았고 그녀를 향해 자격 없는 외부인이라며 삿대질하는 모자란 인간들도 없었다. 전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의 근황은 동네에서 오지랖 넓기로 소문난 아줌마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 아줌마는 회계법인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서진에게 손수 담근 김치 한 통을 건네주었다.
두 사람은 1층 프랜차이즈 카페에 앉아 10여 분간 담소를 나누었다. 아줌마는 은밀하게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딱히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저 세상사 인과응보의 섭리를 전하듯 덤덤했다. 우진이네 회사 요새 구조조정한다고 난리더니만 우진이 결국 권고사직 당했대. 요새는 배달 알바 뛴다더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토바이 타고 고생한다던데 아줌마가 쯧쯧 혀를 찼다. 말순 엄마는 구청 쫓아가서 기초노령연금 타 먹으려고 생떼를 썼는데 자격 미달로 안 됐나 봐. 국민연금도 끊긴 지 오래고. 수빈이는 본가로 기어들어갔는데 그 모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쥐어뜯고 싸우는 통에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관리실에 민원 넣고 난리도 아니래. 예전에 둘이 살 때는 20평 아파트도 살만했는데 다 큰 성인 셋이서 그 좁은데 바글바글 모여 살려니 사람 사는 꼴이 아니지. 서진은 무표정하게 듣기만 할 뿐 아무런 평가도 내리지 않았다. 아줌마가 서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덧붙였다. 서진 엄마. 본인이 너무 피도 눈물도 없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 말순 엄마 평소에 입방정 떨고 다닌 거 동네 사람들 속으로는 다 흉봤어. 서진 엄마가 보살이라 참고 산다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고. 서진은 의자 옆에 놓인 김치통을 집어들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손사래를 쳤다. 가서 다시 구제해주란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그냥 명줄 붙어 있다는 것만 알고 살라고. 원래 인간이라는 게 남의 돈 뜯어 먹고 살다 그거 끊긴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피 말리게 쪼들리며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는 거니까. 서진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궁금한 것도 없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녀는 받아온 김치를 반찬통에 소분하여 냉장고에 넣었다. 1인용 소형 냉장고 안은 오직 그녀의 취향으로 채워진 식재료들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 그녀는 문짝이 깨끗하게 비어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연회장 점검 리스트도, 헛돈 쓰며 과시하기 위한 꽃장식 확인 메모도, 시댁 식구의 생일 알림장도 붙어있지 않았다. 오직 회계법인 연말 휴가 일정이 적힌 메모지 한 장만이 자석에 눌려붙어 있을 뿐이었다. 1년 뒤 서진의 회계법인 연말 회식은 강남의 고급 고깃집 룸에서 열렸다. 안은 시끌벅적했고 대형 불판 위에서는 최고급 한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육즙을 뿜어내고 있었다. 숨막히는 결산 시즌을 무사히 넘긴 젊은 회계사들은 고삐가 풀린 듯 술잔을 부딪히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대표 파트너인 서진은 후배들의 성화에 못 이겨 건배사를 위해 소주잔을 들었다. 올 한 해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진이 유쾌하게 외쳤다. 제발 내년에는 클라이언트 감사자료 마감일 당일에 넘기지 말라고 압박 좀 팍팍 줍시다. 테이블 곳곳에서 와하하 웃음이 터져나왔고 잔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서진이 소주잔을 내려놓는 순간 명품 배관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보니 발신자 번호 표시가 없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문자 내용은 조잡할 정도로 짧았다. 서진아, 엄마가 쓰러져서 입원하셨어. 병원비가 없다. 제발 우리 10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누가 보냈는지 이름 석자는 없었지만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후배 회계사가 약간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외쳤다. 대표님, 한 잔 받으십시오. 이번 프로젝트 인센티브 팍팍 쏘시는 거 맞죠? 저희 진짜 코피 터지게 야근했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 화면에 뜬 그 구질구질한 활자들을 정확히 3초간 응시했다. 답장을 보내지도 차단 목록에 올리기 위해 번호를 저장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과거의 망령은 흔적도 없이 휴지통으로 처박혔다. 옆에 있던 후배가 소주병을 들고 다가와 능청스럽게 웃었다. 대표님, 아까 마감일 당일에 자료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 성과급도 마감일 꽉 채워서 주시는 건 아니겠죠? 서진은 휴대전화를 미련 없이 가방에 던져넣고 자신의 소주잔을 치켜들었다. 그건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시죠.
그녀가 씩 웃으며 받아쳤다. 다시 한번 룸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서진은 후배들과 경쾌하게 잔을 짠 부딪혔다. 맑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고급스러운 룸 안을 가득 채웠다. 톡 쏘는 차가운 소주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알싸한 타격감을 주더니 이내 뱃속을 훈훈하게 덮여주었다. 불판 앞에서는 막내 직원이 허둥지둥 고기를 뒤집느라 하마터면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서진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집게를 낚아챈 뒤 다시 직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불이 너무 세네요. 서진이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직접 뒤집으세요. 막내 직원은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러고는 허리를 바짝 숙여 자신의 고기 불판을 진지하게 사수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더 이상 남의 불판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빈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누군가 노릇하게 구워진 최고급 한우 한 점을 자신의 앞접시에 정중하게 덜어주기만을 여유롭게 기다렸다. 엔드.